자, 그러면은 그 다음 신자유주의의 탄생이라는 구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독특한 경제체제의 세계라고 하네요. 냉전의 종식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승리를 의미했다. 공산주의가 없는 세계에서 자본주의는 빠르게 확산되어 1991년 이후 30여 년간 세계는 자본주의화가 되었다. 하지만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냉전 이전의 자본주의와는 성격이 달랐다. 냉전 이전의 자본주의는 대공황 이후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였다. 반면 냉전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비판하고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우리는 아직 이 책에서 경제에 대해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이를 왜 구분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제 파트를 읽고 나면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며 또한 반드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맞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카테고리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본주의가 독주한 시대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는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태어난 까닭의 신자유주의 외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확실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수세기를 지속해온 보편적인 혹은 안정적인 체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탄생한 지 3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경제체제,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고려할 때 매우 독특한 경제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인간적 한계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나름대로 해석해가며 살아가고 있다. 자신이 경험한 만큼의 세상만을 이해하면서 사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과거를 상상할 때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느끼고 비슷하게 소비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계는 신자유주의라는 매우 소비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세계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살지 않았던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다른 세계에서 살았던 만큼 지금의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생활했을 것이다. 지적 대화를 위한 첫 여행지가 역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발딛고 있는 세계가 매우 독특한 세계임을 아는 것. 내가 사는 세계가 지금까지의 인류 전체가 살아왔던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이 독특한 세계에 발딛고 서 있는 독특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왜곡된 세계에 서 있는 왜곡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적 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다. 네, 원숭이가 간단한 게임은 하더라고요.
자, 이제 경제로 넘어갔어요. 피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4개의 경제체제. 경제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역사를 이야기하며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다. 각 시대의 특징을 구분할 때 우리가 사용한 개념의 정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마르크스는 경제를 하부 구조로 두고 역사, 정치, 사회, 문화의식 등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상부 구조로 규정한 다음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하부 구조 결정론을 제시했다. 쉽게 말해서 경제의 모습이 바뀌면 역사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중요하다. 경제를 이해해야 세계의 모습을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 이제 2번째 여행지를 빠르게 둘러볼 차례이다. 경제 파트입니다. 사랑해님 어서오세요. 경제 파트에서는 4개의 경제체제를 구분한다. 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가 그것이다. 이 4개의 경제체제 정도는 기억해야 한다. 기억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들이 하나의 기준에 따라 단순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준은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이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부와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이후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도 같다. 정부와 시장을 기준으로 4가지 경제체제를 구분한다. 다음으로 이 경제체제들이 앞서 알아본 역사에서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역사와 경제의 관계가 확인되면 4가지 경제체제의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가장 논쟁적인 두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를 성장과 분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렇게 경제체제와 연결해서 성장과 분배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준비가 끝난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당연하다. 아직 여행을 시작도 안 했으니. 경제라는 여행지를 다 돌아본 후에는 경제가 명쾌해질 것이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우선 시장과 정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개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각해보자.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오늘날 우리가 시장이라고 말할 때 그 시장은 첨가물 재래시장, 농수산물 시장, 화개장터의 오일장 같은 전통적인 시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백화점도 시장이고 대형마트도 시장이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과 나도 시장에서 만났다. 출판시장, 유통시장에서 말이다. 다시 말해 깼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시장이란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한다. 더 단순화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시장은 사회 전체나 다름없다. 사회 안에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상적인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다. 오늘날 시장은 사회 전체이다. 이 시장 안에는 2가지 경제 추세가 있다. 그것은 개인과 기업이다. 두 주체가 시장을 구성한다. 둘은 친하다. 그런데 이들에게 간섭하려는 3번째 사회 주체가 있으니 그것이 정부이다. 시장과 대립하는 정부는
이거 슈리님 1770다 고맙습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답니다. 하계장터 헤이. 너무 잘하셔. 확실히 확실히 재능이 있으시구나. 흥이 있으려면 하고 박자가 확실히 다 맞아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책에서 말하는 신자본주의에서 복제를 통한 내수경제 회복이 보수들이 말하는 공산화야. 아니야. 이걸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빨갱이야. 진짜 나라 경제 망치는 거야? 해명해라. 그걸 알아보기 위한. 그렇지 않겠지. 근데 어쨌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보자고. 뭐 어떤 건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책에서 나도 모르겠네. 이 책 아직까지는 모르겠네.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봅시다요. 시장과 대립하는 정부는 국가의 통치기구를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오늘 방송 마무리할 때까지 알아보기 가능하니? 솔직히 난 모른단다. 관심이 없어. 그래 뭐 관심이 없을 수 있지. 우선 나는 읽어야 되는 맡은 바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의 총칭이 있겠으나 이렇게 복잡한 개념으로는 그것이 시장과 맺는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정부의 의미를 시장에 간섭하기도 하고 간섭하지 않기도 하는 기능으로 한정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시장과 정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입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의 개입 방법은 크게 세금과 규제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것은 세금이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한다. 그리고 세금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활동을 조율한다. 세금이 늘어나면 정부는 재정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복지를 실현한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의 재정은 소축되고 복지 역시 축소된다. 세금과 복지는 비례한다. 이 두 가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정리해보자. 경제정책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부의 개입이 확대된다는 것은 시장의 자유가 줄어드는 것, 즉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이 책의 전체 논의에서 세금과 복지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세금과 복지다. 다음 사례를 통해
세금과 복지의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해해보자. 세금 제도가 다른 두 사회 1, 2가 세금 제도가 다른 두 사회 1, 2의 ABC 세 사람이 산다. 이들은 월급쟁이다. A의 월급은 1000만원이고 B의 월급은 500만원, C의 월급은 100만원이다. 그런데 사회 1은 최소한의 세금만을 요구하는 사회다. 세율이 10%다. 그렇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은 A는 900만원, B는 450만원, C는 90만원이다. 각각이 내는 세금은 A는 100만원, B는 50만원, C는 10만원이다.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다. 사회 혜택은 A, B, C가 동일하게 받을 텐데 A는 C보다 10배나 더 세금을 내고 있는 게 아닐까? 물론 이렇게 사회 1이 A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 2는 이보다 훨씬 불공평한 사회이다. 사회 2는 같은 비율로 세금을 내는 것도 아까운데 누진세 제도까지 있다. 누진세는 쉽게 말해 많이 벌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제도이다. 사회 2에서 살고 있는 ABC는 마찬가지로 10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누진세 제도로 ABC에게 각각 부여된 세율은 50%, 30%, 0%이다. 그래서 세후 수령하는 월급은 A가 500만원, B가 350만원, C가 100만원이 된다. 각각이 낸 세금은 A가 500, B가 150, C가 0원이다. 이런 날강도 같은 사회가 있을까? 분노하는 사람도 있겠지. 애들을 저게 때린다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당첨되시면 아시죠? 11주 1/10을 저 여름이에게 아시죠?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라고 시켰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 아, 저는 돈이 여유가 된다면 서울에 놓고 싶죠. 돈만 여유된다면 서울에 놓고 싶습니다. 네. 서울이요? 뭐 우리 동네 근처 구로 쪽이나 아니면 뭐 어디든지 좋아요. 서울 어디든지. 지하 6층짜리 엄청 거대 규모로 짓고 있는 거 알아요? 지하로 지어요? 지하로요? 에? 지하로 건물을 지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지하 1층에 택시 버스도 다니게 해요? 그러게? 강남 맨날 물 난리도 나고 그런데 괜찮나? 요즘 싱크홀도 좀 무섭긴 하던데. 텃밭이 오래 놀고 있었다면 뭐 심기 전에 그곳에 닭을 먼저 풀어서 키우세요. 닭똥이 거름도 되고 닭발이 힘이 세서 땅을 다 휘저어서
돌도 고르고 지렁이도 생기고 땅이 기름져집니다. 역시 닭이 좋군요. 닭이 아낌없이 주는 동물이야. 참. 고마워 닭아. 고마워.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에이, 닭띠로서. 아이고 그러게 괜찮나? 나랑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가도 좋아요. 닭도 귀소 본능 엄청나던데 집을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그러게 괜찮나? 그래도 뭔가 그 기술이 있나 보다. 근데 참 지하로 6층까지 짓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오 맞아. 프로키오도 집은 알아서 오더라고. 진짜 신기해요. 똑똑해. 닭대가리가 아니야. 맨날 막 그 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막 이렇게 막 닭대가리야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야. 닭은 똑똑해. 닭 놀라는 거 기억해요. 까! 네. 강남 지하에 이미 관객수 커다란 거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짓나? 구른가? 야는 대가리로 바꾸자 이거야? 펄쩍 뛰어요. 오, 닭이 생각보다 똑 놀라는 것도 약간 그렇게 놀라는구나. 뭐라고요? 이제 여름이 머리하라고 한다고요? 여름 대가리로 바꾼다고요? 이모는 닭대가리라고요? 연타님 어서오세요. 우리 모두 신토부리. 지하 벙커식으로 많이 짓고 해요. 요즘 아파트 위험해서. 그쵸. 다음에 지어지면 한번 봐야겠다.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사회 2는 누진세 제도를 통해 A와 B에게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누진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억울한 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회인은 누진세 제도를 통해 A와 B에게 서울은 그냥 뉴욕처럼 경제도시로 만들어서 땅값이 비싸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살게 냅두고 세종으로 내려와서 집값을 잡아야지. 서울은 집값 포기요. 그들끼리 알아서 살으라 하고. 맞아. 좀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옮겨가려면 일자리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약간, 하면 좋은데. 맞아요. 남방 한계선은 잘 모르겠어. 저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집이지? 이게 제 집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캥거루로서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집이지. 난 나가 살아야지 나중에. 아무튼간에. 아 그런 말이 있는 나라인데 잘도 소득권 불안이 되겠어요. 청약이요? 청약은 매 넣고 있어요. 한 몇 년 됐어요. 거의 오래됐죠. 방송할 때부터 넣었으니까 2018년도부터 넣었나? 아 그쯤 넣었을 거예요. 500만 원 넣었나? 잠시만. 확인을 오랜만에 해봐야겠다. 비밀번호 뭐지? 근데 나는 이상하다.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건가 지금? 아, 저 10만 원씩 빠져나가네요. 왜요? 20만 원씩 해야 좋대요? 그래요? 근데 10만 원씩밖에 안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마이 홈플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그럼 20만 원으로 바꿔야겠다. 신토부리. 30만 원이요? 주원님도 어서 오세요. 30이면 더 좋은가? 네, 알겠습니다. 물어봐야겠다. 은행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개통과 광역철도 만들면서 내가 갖고 있는 빌라 하나는 도로로 나고 하나는 아파트 단지로 된대. 갖고 있는 빌라? 저 메로나 하나만 사주십시오. 대박. 메로나 하나만 사주십시오.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그래도 좋다. 대전 살기 좋은 곳이라던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인은 누진세 제도를 통해 A와 B에게서 엄청나게 걷어들인 세금을 가져갔다.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C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A에게 이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한 번 뜯기고 복지 제도 때문에 C에게 한 번 더 뜯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다들 눈치가 여름님 하겐다즈밖에 안 먹어요. 아닙니다. 저는 다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아이스크림 다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다 좋아해요. 아닙니다. 주마리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000원이 아닙니다. 다 먹습니다. 기프티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붕어 싸마코. 팝 붕어 싸마코보단 인절리 붕어 싸마코가 맛있긴 해. 임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지금 한국에서 망명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회는 1이나 2다. 이 중 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회를 선택하겠는가? 그러니까 사회 1은 그 소득 비례해서 누진 소득 비례해서 세금을 10%밖에 안 떼가는 사회고, 그리고 사회 2는 거기다 플러스 누진세까지 더해서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사회예요. 이 중 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당신의 소득 정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것이다. 질문을 바꿔볼까? 어떤 사회가 더 정당할까? 어떤 사회가 더 윤리적인가? 당신의 선호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의 정치 파트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단 ABC의 견해를 들어보자. A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고 그로 인해 복지가 낮은,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 2를 선호할 것이다.
A에게 사회인은 강도나 다른 바 없는 사회이다. A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얻은 부를 지켜주는 사회이다. 반면 C는 당연히 세금이 높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사회 1을 선택할 것이다. C에게 사회 1은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비인간적인 사회이다. C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B는 어떻게 할 것인가? B는 고민스러울 것이다. 자신의 월급만 본다면 사회 이의 정부가 강도같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A가 내는 세금의 양으로 A와 자신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1과 사회 2의 장점은, 단점은 무엇일까? 사회 1은 우선 세금이 적어서 자유로워 보인다. 자신이 일한 만큼 벌고 번 만큼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모두 많이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이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는 개개인이 경쟁한다는 것이므로 경쟁을 통해 기술이 개발되고 생산량이 늘어나며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능력과 노력의 차이라고 해도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A는 자신의 소득이 높은 것에 만족하겠지만 C는 A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것이다. 자기가 나도 어느 정도여야 열심히 하지. C에게 이건 A와 경쟁할 생각을 명 포기하게 만든다. C는 노력으로 이런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편법을 사용하거나 반사회적인 방법을 강구할지도 모른다. 또 A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C의 행동은 사회 일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고 사회 갈등을 높일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는 세금이 높고 복지가 좋은, 즉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 2처럼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 일의 단점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맞는데 복지는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해. 오히려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사는 사람은 복지를 못 받는 건 억울. 그렇긴 하지. 또 그것도 맞죠. 맞아요. 내가 막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세금으로 500이 나가. 그럼 사실 사회 일을 선택하는 게 맞긴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임명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맞아. 부자들도 받아야지. 맞아. 그치. 돈을 벌면서 돈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만한 돈을 버는 만큼 해당 개인에게 사회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거야. 소득 격차는 둘째치고. 맞아. 그리고 살짝 사회 1이 또 생각해보면은 잘 벌던 사람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2가 좀 안정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미국인가? 미쿡? 실제로 사회 1의 단점을 거꾸로 한 것이 사회 2의 장점이 된다. 세금을 강력하게 징수해 A의 소득이 C에게 재분배되면 C의 삶은 안정될 것이고 사회 갈등도 줄어들 것이며 그만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B와 C는 A와의 소득 격차가 있기는 했지만 경쟁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소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 이 역시 문제가 있다. 이번에는 A가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빼앗긴다면 A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치열한 경쟁도 피하려고 할 것이다. A가 기업가라면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할 때 매력을 잃을 수도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력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고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이 멈출 수도 있다. 또 A가 아예 이 사회를 떠나 정부의 개입이 적은 사회로 이민을 갈 수도 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능률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것이다. 사회 이만 홀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회 일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회 이는 경쟁에서 항상 패할 것이고 이는 곧 사회 전반의 천체로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다.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장점만을 갖는 사회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문제를 완벽한 사회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와 사회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해보자. 정리해보자. 우리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은 시장과 정부의 관계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의 문제였다. 정부는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과 관계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세금은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결정한다. 세금과 복지의 확대와 축소는 경제적 활성과 침체를 가지고 오고 사회적 갈등과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를 기준으로 경제체제를 구분해 볼 차례이다. 예, 맞습니다. 쇼페님도 어서오세요. 루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너에게 생산수단을 허하노라. 경제체제를 크게 나누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경제체제는 논리적으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사유재산의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즉,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체계이고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유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에서도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다. 내 의자, 내 옷, 내 쌀, 내 가구, 내 자동차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엄연히 내 재산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어떻게 다를까? 이에 대해 답하려면 먼저 부와 재산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수산물.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물. 이 두 가지의 구분은 앞서 역사 파트에서 다루었다. 잠시 기억을 상기해보자면 1억 원 빵... 죄송합니다.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소유한 사람과 1억 원어치 빵을 소유한 사람 중에 배우자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전자를 선택할 것임을 알아보았다. 아무리 빵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1억 원치의 빵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다. 빵은 먹으면 사라지고 없고 빵 공장은
빵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것이며 결국에는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빵 공장은 생산수단이고 빵은 이어 생산물이다. 생산수단은 구체적으로 공장, 건물, 농장, 기계, 거대 자문 등으로 이것들은 내 의자, 옷, 쌀, 가구, 자동차와는 다르다. 생산수단은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되지만 잉여 생산물은 내가 소비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생산수단이 문제가 된다. 누군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다만 자신의 몸뚱이를 혹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지지하시나요? 프로레타리아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나 그게 뭔지 몰라서 미안해. 쿠키님 어서오세요. 아, 부르주아의 반대 개념이구나. 부르주아는 알아요. 갑자기 부를 얻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시장이 생겼죠. 노동자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무상계급. 노조가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 문제가 된다. 누군가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본가처럼 생산수단들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군요. 아, 생산 어린 거 맞습니다. 지금은 생산 어린 걸 읽고 있긴 합니다. 프롤레타리어 일어나라.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네. 아니 저는 아직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컴퓨터 생산수단인가? 근데 내가 볼 때는 생산수단이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좋아요. 비트코인 채굴 그것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혹시 아나키즘을 지지하시나요? 아네키즘이 뭐죠? 아나키즘이 뭐죠? 이 무정부주 그건 아닙니다. 무정부주의는 안 지지합니다. 정부가 있긴 해야죠. 고마워요 쿠키님 감사합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주마리님, 아이고 구독권 5개. 아이고 별빛 바라기님, 파괴왕님, 유엔님, 마세비결님, 숭이님에게. 네, 오즈마 잡았습니다. 구독.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권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인데 경제 파트여서 그런가 봐요.
책 읽다가 채팅창 보더니 시야가 더 좁아졌네. 뭐 지지하고 믿고 이러는 거 그냥 난 나를 믿어 이러면 되지 않겠니? 이 바늘구멍 시야 보유자야. 아, 맞네. 나는 나를 믿어. 근데 사실 난 나를 못 믿어서 그런 말을 못 하나 봐. 날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아이고, 송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짱. 아이고, 그리고 쭈마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깡. 그 머리가 다 눌려갖고. 늘 드는 생각이지만 월천버시는 부르주아 여름님에게 야근하고 사는 프롤레탈리아인 제가 후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어나라 프롤레탈리아계급이여. 수희님 만세 만만세. 제가 월천이라니요. 그럼 대체 이상한 저 진짜 월천 아닙니다. 월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월천이었으면 좋겠다. 생산수단을 노동자 계급에게 나누어 준다는 건 혹시 사유재산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북한?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모르겠네요. 좀 더 읽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이제 책에 나오는 예시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근데 막상 나는 근데 공산주의는 살짝 이렇게 생각하긴 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그 개념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인간은 그 이렇게 시스템이 공산주의를 잘 행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 그 이념만 들었을 땐 너무 좋잖아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건데 근데 불가능한 것 같아요. 약간 뜬구름 잡는 이야기.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팩트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1991년 해체했다. 맞아. 91년에 그쵸. 그쵸. 공산주의에 대한 인간의 탐욕, 중간관리자의 감시, 노동자의 게으름. 맞아. 그 책이 있는데 그 19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읽었던 아무튼 그 책에서 되게 잘 나오는데 기억이 1987. 아 맞아. 그 책 보면은 공산주의가 좀 되게 무섭게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서 좀 북한 생각도 좀 나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한답니다. 자본주의 폭주를 막았다는 점에서 실패에서도 큰 의미가 있음이에요. 팩트 소련 붕괴는 아프간 소련 전쟁에서 소련이 조발린 원인도 있다. 근데 맞아. 이게 뭐 한 가지로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릴주님도 어서 오세요. 그치. 그래도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복지가 없었을 테니 어떻게 보면 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장점이 뭐가 더 크냐의 문제인가 그러면? 뿌! 일주님 어서오세요. 하지마. 알겠어. 네 알아요. 성냥팔이 소녀. 정치체제 몇 번 언급하니까 흔들리는 여름이 개추. 아니야. 정신 차려. 사진 찍느라 못했어요. 뿌. 네. 초기 자본주의의 인간 착취 내용이요. 그게 이제 부할 때 더 늙은 여우 같아.
여우라니. 그 승부사님도 쿠키님도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에 미친 짓은 영국이 많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영국 놈들 봐라. 공장에 중학생 애들 데려가다 일 시키고 죽으면 갖다 버린 거. 하긴 또 그렇지. 자본주의도 너무 초기에는 사람을 재우지도 않고 일을 시켰던데 막 그 사람들 자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누워서 못 자고 거의 일어나서 자던데요. 살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심했나 봐요. 운동해서 먹어도 돼 이러면서. 그래서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 가발 공장에서 그렇게 일했던 거 전태일 열사가 막은 거 알아? 혹시 그분인가? 그 분신 그거 하셨던 분.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분신하신 분 들었던 것 같아요. 맞다. 나는 뭘 저렇게 지지를 할 만큼 잘 모르고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뭐가 좀 더 읽어보면서 한번 어떤 것도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봐야 되는지 한번 그냥 볼까요? 잘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볼까나. 그러면 볼까나요? 공산주의는 대신 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라고 한다. 반대로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공산주의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가 모든 관리를 체계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본주의는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제야 두 체제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잉여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제다. 공산주의는 잉여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체제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는 것을 매우 거시적인 시각이다. 이제는 자본주의를 더 세분화할 차례다.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부 체제로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를 구분해보고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자본주의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단일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산주의 역시 마르크스 레니주의, 스탈린주의, 마오쩌둥주의, 트로츠키주의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며 오랜 기간 내부 논쟁을 겪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마르크스의 영향력이 현재까지 남아있는지에 대한 논쟁과는 별개로 공산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말하는 것은 어쩐지 민망하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비교의 수단으로서만 공산주의를 다룰 거다. 다만 간단하게나마 비슷해 보이는
두 체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보기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네 가지 경제체제를 구분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가지 경제체제는 앞서서 이해한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다.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며 등장했는데 시장의 자유를 축소하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으로 개입하는 경제체제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등장했고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경제체제이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통제만이 존재하는 경제체제이다. 앞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 세금 인상임을 알았다. 그리고 세금 인상은 복지 확대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를 적용하면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이 없으므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도 없다. 반면 극단적인 공산주의는 세금이 거의 100%에 가까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도 100%이다. 중간에 있는 후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단적인 체제 사이에 있다. 다만 후기 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므로 세금이 높고 복지가 강화된다. 반면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가 강조되므로 세금이 낮고 복지가 약화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네 가지 경제체제는 비슷한 체제끼리 묶인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자본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율성이 둘 다 개판난 사례가 일본 쌀가격 급등 사건이지. 시장에 맡겼더니 매점 매석으로 올라가고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니 이 새끼들이 상인과 결탁해서 같이 매점 매석함. 진짜 엄청난 큰일이다.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95%요? 너무 비싸다 진짜. 이걸 보고 또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떤 나라든 걱정된다. 전략 자원이라고 수입도 안 해가요. 양국법이요? 나는 양국법을 사실 잘 몰라. 아무튼 맞아, 오늘 눈 화장 안 했어. 정부 비축미를 일본 농협이 95% 사고 창고에 쟁여놨어. 이유가 이거 2년 묵혔다가 다시 정부에 비싸게 팜. 중간에 돈 슈킹하고. 이건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일본 농협 진짜 어메이징하다.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이 법을 나중에 만들어야겠다. 쌀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법. 근데 국가가 같이 하니까 이 법을 또 누가 만들 수가 없겠네요. 이거는 들고 일어나야겠는데 그냥 국민들이. 큰일이다. 그니까요. 일본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 그래도 밥이랑 직결되어 있으면은 좀 그럴 텐데.
맞아. 음. 일본도 과거 7-80년대 때 꽤 세게 들고 일어나긴 했었음. 근데 과에서 오히려 반발심이. 근데 정말 또 반발심이 또 되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군요. 근데 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극단적이었나 보다. 아사마 산장 사건이요. 약간 그게 약간 나 좀 그 너무 세갖고 진짜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 봐. 컵라면. 일본이 한 번은 국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 국민 통장을 압류한 적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내 개인 현금을 국가가 잡아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시위가 없었던 게 일본이야. 그 진짜 말이 안 되죠. 아, 경찰들이 컵라면 먹는 게 생중계되면서 컵라면 인기를 얻게 됐어요. 중국이요? 그 나라는 약간 그래도 좀 그럴 거, 그러니까 그 체제가 좀 뭐라 하지, 좀 중국은 그 독재자가 뭔가 이게 아무래도 좀 있으니까 독재자랄까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니까 상황이 근데도 그게 그냥 수용하는 걸 보면 좀 아무래도 좀 다르긴 다르. 독재의 한계죠.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뭐 이러한 특성으로 분위기 좋네요. 천하태평 누나님 어서 오세요. 2000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중일 FTA. 이러한 특성으로 네 가지 경제 체제는 비슷한 체제끼리 묶인다. 시장의 자유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초기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닮았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닮았다. 이제 각각의 경제 체제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부터는 내일이 아니고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